국내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동력은 아마 경기 회복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회복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경기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주가가 오르는데 걸림돌이 없다라는 분석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엔 특이하게도 경기가 나쁠 때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감안해 보게 되면 경기 회복도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건 초반 정도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영향이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일로에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올라갑니다. 네. 1월 달서부터 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조정을 좀 했다가 네. 이제 좀 속도가 붙는 상태인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올해 연초에 저희가 올해 연초가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연간 전망을 할 때 작년 11월 초에 이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좋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기가 회복 초입으로 들어선다라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부양책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없다.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주식시장에 좋은 환경이 있겠냐,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닥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네. 그저께 1000포인트를 넘었고, 네네. 1000포인트를 넘은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제가 코스피, 코스닥을 따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올해 연초 1월달, 1월 10일 정도에 1월 초까지 굉장히 과열됐다가 좀 과열이 식고 또 다시 과열되고, 이런 국면이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과열과 과열이 식는 과정, 그런 과정이 지나가면서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상승에서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올라갔기 그렇죠. 때문에 예. 상승의 탄력 혹은 전망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보다는 신뢰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 역시 이제 이 기업의 규모면으로 봤을 때 네. 중소형주, 조그만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일단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서 옮겨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또 한번 다시 작년 연간 전망을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전망했을 때는 대형주가 좋습니다. 연간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작년 말부터 작년 말 11월 달에 사실 2,400포인트였어요. 예. 주가가. 지금 3,200포인트 근처까지 왔으니까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대형주가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대형주가 주가가 쉬는 구간에서 중소형주에서도 기회를 찾으려는 투자자분들이 많고, 그런 투자의 그 스킴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외받았던 것들이 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주도력을 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더 간다면 누가 더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대형주 쪽에서 큰 기회는 계속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형주에서 작은 기회가 있다면 더 큰 기회는 대형주에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기회는 대형주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좀 이게 여쭤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간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가격이 낮았던 부분들을 대부분 다 한 번씩 끌어올리는 형태였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1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을 때, 아니면 그다음에 2000포인트를 넘을 때, 이럴 때 보면, 그러니까 92년도서부터 94년도 주가 올라갈 때 제일 처음 400에서부터 출발해서 700까지 올라갈 때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갔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업종 대표주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가서,
그 당시에 포스코 같은 경우가 15,000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뭔가 확실한 주자가 나오면서 끌고 가는 형태로 해서 시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 보면 처음에 한 뭐 그 900포인트까지 될 때에는 그냥 모든 주식들이 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증권주가 먼저 한 5배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들이 한 20배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2천까지 갖고 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면 이번도 보면 일단 이제 3,000포인트 뭐 이렇게 올 때까지는 여러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좋으려면 뭔가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리딩 히터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팍 끌고 가는 형태가 나와야 될 텐데 네. 과연 우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앞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주가가 올랐고 경기가 좋을 때도 주가가 오르면 이건 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받거든요. 예.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작년에 주가가 안 올랐으면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예.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올라가더니 경기가 좋을 때도 또 올라가면 이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버핏 지수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는 그 지수 있죠. 그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건 버블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계가 없는 걸 왜 나누고 있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GDP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경제 주체의 부를 통합한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가계의 부를 더한 것이 GDP입니다. 그걸 왜 나누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경제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대부분 GDP의 성장률이죠. 그렇죠. 그럼 GDP와 주가와의 관계, 이게 관계가 있냐? 과거에도 보면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그게 이슈가 많이 됐던 이유는 너무 반대로 가니까 이슈가 됐던 것뿐이지 과거에도 별로 이슈가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GDP 대비 시가총액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업이 더 가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정부를 만약에 쪼개서 살 수만 있다면 미국 정부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아마존 주식을 사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당연히 미국 정부를 사야지라고 했던 분들도 예. 지금은 이게 미국 정부가 하는 걸 보니 차라리 아마존을 사는 게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 정부, 가계 그리고 기업 이 세 개로 나눴을 때 어느 쪽으로 지금 부가 이전하고 있고 어느 쪽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냐를 보면 너무 자명하게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단적인 예를 드릴까요? 작년에 이제 보시면 모 영화관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1,200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2020년 코로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인원이 10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가게가 가지고 있는 부를 기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면 이 상황을 저만 알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상승을 끌고 가는 리딩 히터도 네. 그런 새로운 쪽의 그렇죠. 산업 이런 맞습니다. 쪽이 그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거다. 높다. 이렇게 예, 보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갈 때 많이 얘기했던 성장주, 가치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주식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성장주와 가치주 이거 그만 좀 나누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예, 정말 예.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성장주랑 가치주랑 관계가 없어요. 또 글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가치주의 반대말이 성장주일까요? 전혀 아니죠. 가치주라는 거는 저평가주인 거고 가치주의 반대말은 그러면 고평가 주식이면은 가치주의 반대말인 거죠. 성장주는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인 거니까 고성장주라면 성장주의 반대말은 가치주가 아니고
저성장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그만 좀 나누시면 안 되나? 그만 그 질문은 그만하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나누는 그런 얘기보다는 사실 지금 시대를 바꿔가는 그런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저는 좀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과연 이제 이 기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후 위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회사 그리고 이 기후 위기를 결국은 인류가 극복해낸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이걸 보고 우리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는 회사 즉 지속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이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부분 주도를 굳이 나누자면 성장주 쪽에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 위기. 글쎄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어떤 시대에 그 주도주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마음속으로 전부 받아들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반신반의를 하는데 맞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그때 맞는 얘기였구나 네. 이런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관련주들 20배 올랐다라고 할 때도 대부분 많은 얘기들 뭐냐 하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의 고용 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런 비효율적인 회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게 경기 민감주에 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경기 회복 초반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좀 관심들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민감주도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는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경기 민감주가 달려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따라와 줬던 게 미국 10년물 금리였어요. 예, 그렇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늘 얘기 나왔던 게 같이 옆에서 러닝메이트처럼 따라왔던 애가 미국 10년물 금리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제 미국 금리의 움직임은 너무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물가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이거 뭐야.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4월 달에 나올 그러니까 5월 달에 나올 4월 달에 물가 지표는 더 좋게 나올 텐데 아마도 그 지표가 마지막으로 물가 지표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저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시면서 야 가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거의 끝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약간 뒤통수가 서늘한 느낌 받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경기 민감주도 이제부터는 제가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기준은 예를 들어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가 경기가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좋아져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과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단순히 중국에서 이걸 감산을 하기 때문에 수혜를 본다. 이런 거는 좀 약한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한 회사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기후 위기를 말씀하신 거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맞습니다. 저는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해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ESG 투자 그리고 뭐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구 온난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할 때 있어서 기후 위기가 위험하다라는 것은 그건 다 알지. 그거는 알고 그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근데 과연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다 알고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다 완전 모르고 있었구나. 예, 제 경험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5%도 모를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2도씨를 도달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2도씨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인간이 아무런 CO2 배출량이 제로가 되더라도 지구 스스로 온도가 뜨거워지는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그걸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물잔이 와인잔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온도가 2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엔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2도씨까지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1.5도씨에서 멈춰 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1.5도씨로 멈추려면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얼마냐면 한 25기가톤 정도 됩니다. 예. 2030년까지요. 그러면 나눠보면 얼마나 나눠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7.6%씩 매년 낮춰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7.6%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대규모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무슨 실험이었냐? 너네들 이제 코로나니까 집에서 재택해. 그리고 여행도 가지 마. 그리고 뭐 공장도 꺼. 돌아다니지 좀 마. 예.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감축됐을까라는 실험을 한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 11%를 감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6%가 그것도 매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풀리 다 이해하고 계시고 되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이거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느끼는 현상은 무엇일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이걸 주도하시는 분들, ECB, 연준 그리고 미국 정부, 각국 정부들, 중국 정부 포함해서요. 이분들이 내놓으시는 정책은 앞으로도 우리가 보기에는 뭘 그렇게까지 해?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영향들이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에도 그 영향들이 반영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는 항상 가까이에서부터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거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네. 앞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젯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2.6%였고 전월 비해서 0.6%였어요. 굉장히 높은 형태였었습니다. 우선 인플레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연준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고요. 연준이 얘기하는 거는 되게 명확하죠. 일시적이다. 근데 시장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연준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저런 식으로까지 세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인플레이션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있다면 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는 구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내가 돈을 뿌려주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다 흡수되면서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뿌리는 걸 정당화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반대로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골디락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물가가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 경제 구조는 디플레이션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물가가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안도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금리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따로 제가 금리 전망을 제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리는 상승 압박이 많다라는 거는 인정을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은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는 돈의 값이니까 당연히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 많이 쓴다잖아요. 예. 그러면은 채권 발행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게다가 경기까지 좋아진다고 하니 그런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파월 의장이 지난달에 말씀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망의 진전이 아닌 실제의 진전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융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금융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너무 많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제 나왔던 인플레이션은 여기 있다는 거죠. 이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면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우리가 보게 될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게 이걸 넘어서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산수만 하는 분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나 이 지금 시장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를 볼 때에 일단 인플레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회복 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보면 앞으로 남은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플러스를 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한쪽은 내가 이 편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반대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금에서부터 이제 뭐 크게 더 올라가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뭐 물가가 올라갈 그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어제 이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7%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네. 가격에 대한 적응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뭐 어떤 재료가 일시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될 텐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10년물 금리가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모래주머니 같은 거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기준금리가 언제 올라갈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의 고민은 이런 식으로 가면 더 빨리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2009년에도 제로금리였잖아요. 2009년에는 바로 다음 달부터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가 이미 시장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까지 간다라는 그런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의 정상화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사실은 지금은 금리를 올리기가 더 만만치 않은 구간이다.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제가 2023년은 연준이 그때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 2023년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면 10년물 금리가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무튼 앞으로의 이게 과정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한 경고라도 좀 준다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올해 중반이 되면 앨런 의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그 끝날 때 보면 그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쪽에다가 뭔가 여지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강한 정책이나 강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내년 초에 파월 의장이 그렇죠. 파월 의장이 내년 초에 파월 의장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그 경고라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제죠.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민이 75%가 백신 접종을 받으면 그때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테이퍼링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2013년에요.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테이퍼링을 실제 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월이 분명히 얘기한 건 그 전에 알려줄게 라고 했으니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는 아마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자, 그러면 75%가 접종이 받는 시점은 대략 한 8월이나 9월 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이퍼링을 할지 말지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당한 좀 정책적으로서 시간이 뒤로 굉장히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우리 시장이 괜찮은 논리적인 상당히 현실적인 기반 자체도 미국 시장이 괜찮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제일 좋게.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꼭 일정 부분의 포지션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바이든이 그 기사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웨이퍼를 들고 이렇게 있던데요. 예, 그렇죠. 이게 뭐지? 예. 아니 왜냐하면 원래 미국 정부는 중국한테 계속 야 보조금 주지 마 그러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거지? 심지어 반도체가 인프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너무 얄밉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좋아요. 미국이 경기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개인들한테 돈을 다 줬어요. 1조씩, 2조씩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지난주에 IMF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미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에서도 2023년까지 GDP 갭이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예상되는 국가가 없습니다. 미국만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만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요. 그럼 미국만 경기가 그렇게 좋은데 돈을 또 쓴다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백신은 자기들이 독식한다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얄밉죠. 밉습니다. 뭐 제가 만약에 뭐 친한 사람이 아니고 막 되게 적이라면 되게 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는 냉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3개월에서 6개월을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을까? 너무 명백하게 미국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와중에 부양책은 또 멈추지 않는다고 하니 미국 주식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미국의 기업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1분기 실적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지는 흐름이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은행주들 또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은행주 실적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작년 이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식 시장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빅테크 주식들도 실적이 뭐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도 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실적들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글쎄요, 뭐 예상보다 더 좋은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적에서 뭐 실적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나오지 같습니다. 않을 거다. 예, 빅테크 말씀하셨는데 그럼 빅테크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 최고치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 실적 계기로 해가지고 요거를 넘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이런 국면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 빅테크도 그렇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신 걸로 알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 그렇죠. 간단하게만 조금 언급을 드리면요. 저는 테슬라가 만약에 로보택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럼 그 로보택시는 뭘까요? 자동차일까요? 전기차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이 로보택시는 그 자산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들을 가진 자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로보택시가 되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성공한다라는 얘기는 누구랑의 경쟁이냐? 현대차랑 경쟁? 아니면 폭스바겐의 경쟁? 아니에요. 로보택시가 되면 이 로보택시라는 자산은 경쟁력 상대는 뭐냐? 채권입니다. 채권 살 거야, 테슬라 살 거야. 아니면 주식 살 거야, 테슬라 살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 로보택시를 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와서 나한테 일들을 주잖아요. 예, 예. 그렇게 좋은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나만 사는 게 맞을까요? 살 수 있는 한 많이 사는 게 좋죠. 저만 생각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나 키워드는 뭐냐? 로보택시를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캐시 우드가 테슬라의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되면 이미 주가의 밸류는 너무나도 높은 수준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예.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가장 적합한 숫자가 3조 달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그 가능성이 높은 거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자산 투자 전략, 네 전반적으로, 그죠? 예. 네, 뭐 저는 뭐 이게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숏 캐시입니다. 숏 캐시. 네, 캐시를 숏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마라. 계속해서 줄여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마시고 뭔가를 사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뭔가를 사시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건 좋습니다. 예. 가격이 빠지면 사는 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현금을 되도록이면 가지고 안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좀 싸지면 사시고 뭐 또 좋은 거 사시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현금의 비중을 상당히 낮춰서 뭔가의 자산, 특히 위험 자산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게 좋겠죠. 그러면 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도 좋고요. 예. 네, 전반적으로. 네, 예. 그거는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좀 잘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네. 현금의 비중을 굉장히 낮춰라. 네. 그리고 뭔가 아무튼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이었습니다.